자, 생명과학 1, 2 오늘 그래서 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제로 물어보는 거는 이타적인 행동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 서양의 자연과학을 지배해온 사상적인 토대는 플라톤의 본질주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때 개고생을 했으니까 플라톤 정도 나오면 이제 반갑잖아요. 지금 뭐 이데아밖에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뭐 불변함, 영원성 뭐 이런 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주의였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현실 세계의 생물종 역시 뭐가 투영된 거야? 불변하는 이데아가 어디에 투영됐다고? 생물에도 투영이 되어 있어. 그러면 생물체도 당연히 바뀌면 안 된다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화와 같은 생물종의 변화는 사실 진화는 뭐예요? 결국 생물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플라톤의 본질주의에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요. 누가 만들었어도. 아 미안해, 괜히 장난 안 칠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하느님이 본인의 모습으로 빚으셨다면서요. 그럼 공명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불가능해요. 사상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을 거부하게 된다고. 그럼 다윈도 1800년, 1850몇 년 뭐 이때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종교적인 토대 위에서 올려진 나라고 유럽은 종교적인 토대가 되게 중요하게 믿게 되다 보니까 아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실제로는 저 진화론을 언제 완성했냐면 저 발표하기 한 40년 전에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근데 발표를 못했어. 발표 잘못했다가는 못 할 수도 있어. 이때 갈 수도 있어요. 저기 이제 하느님 곁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이단이네 하고 보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관념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나오면은 뭔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관념이 뭔데요? 본질주의에 따른 생물학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질주의에 따른 생물학의 관념은 훗날의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신으로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1859년에 발표된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 지성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대단한 사건이었대요. 충격적이잖아. 현민아, 충격적이지 않아? 너의 조상은 사실 설치류였다는. 진짜임. 원래 설치류가 다 멸종하고 나서 포유류는 설치류가 근본이 돼가지고 점점 뭐 분화해 온 거잖아요. 니네들 다 쥐새끼란 얘기예요. 나도 쥐새끼고요. 그 이전 그 이후는 원숭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시면 진화란 한마디로 세대 간에 일어나는 생물체에 뭐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윈이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윈은 한 번도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다윈은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뭐 해버릴 수도 있어. 이건 갈 수도 있어.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수정된 상속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신용 선지는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수능에서 이따가 안 물어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다윈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자연 선택 이론이래. 누가 선택한다는 거야?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는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선택을 받는 건데 자연 선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연 상태에서는 기하급수적 원리 증가에 따라서 항상 생존이 가능한 개체 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면 이 정비례 그래프인데 얘는 이렇게 곡선 그래프로 올라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개체가 생산이 되는데 지구의 자원은 당연히 한정적이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갈게요. 그래서 둘째, 더 많은 개체가 생성이 되고 생존 가능한 것보다 둘째, 동일한 생물군 사이에는 일부 개체의 형질이 달라지는 뭐가 생긴다고? 변이가 생기고요.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일 거고. 이러한 중에서 어떤 것은 뭐가 돼요? 유전이 돼요. 그럼 뭐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데 포유류의 경우에는 번식을 통해서 이제 새끼를 이게 배속이 이제 잉태하면 해가지고 젖먹이 하면은 포유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유전이 된대요. 셋째, 개체들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요? 서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적인데 산술급수적으로 생존가능 개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은 계속 뭐 할 수 있어? 계속 번식이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의 유전자가 내 자식한테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1촌 사이에는 뭐가 가능해지냐? 뭐의 부작용이 없어? 장기기증의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거든? 장기기증은 형제간만 돼도 유전자가 살짝만 차이가 나도 이 부작용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아빠 거는 생착률이 높은 이유, 그러니까 아들께 아빠한테 생착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유전자 간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의 유전자들과 본인의 유전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남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1촌간에는 그래서 장기 기증이 훨씬 더 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형질은 계속 누적돼서 좋은 형질을 지닌 종들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작용한다. 되게 고상하게 써져 있는데 잘생긴 놈이 번식할 확률이 높다. 됐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좀 저급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잖아. 니네가 이해하기만 쉬우면은 난 한도 끝도 없이 저급해질 수 있어. 니네가 이해만 잘한다면 내 이미지 따위는 상관 안 한다고. 넘어가서 그래서 생존에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집단 내의 빈도수가 점점 당연히 커지겠지. 그럼 생존에 불리한 개체들은 당연히 도태될 것이고 결국에 번식을 하지 못하니까 유전자 상속도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집단 내의 개체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가 돼? 새로운 변이의 축적이 결국에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세대에서 이제 번식을 한 뭐 4번 정도 해서 뭐 동시에 뭐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여튼 2세대를 이렇게 뿌려놨다고 칩시다. 2세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다 같은 형질을 지닌 게 아니라 얘는 요거에 특화돼 있고 얘는 요거에 특화돼 있고 뭐 다른 색깔 뭐 없나? 뭐 요렇게 특화돼 있고 요렇게 특화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환경에 맞는 애들이 선택받고 나머지는 도태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흰색이 선택을 받으면 얘네들은 이제 자신들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형질은 유전을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유리한 형질을 가졌던 흰색 개체만 비슷한 류의 상속을 3세대까지 진행을 할 거라고요. 근데 3세대들도 다를 거라고. 3세대들은 그래서 너희 아빠, 어머니랑 아버지 어머니랑 비슷한 유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모가 똑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유전자에 뭐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가능성이 뭐가 높아지고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를 걸러서 이게 상속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똑같은 개체가 아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가면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파란색 쪽이 유리한 환경이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없어질 거고 무구만 얘네들은 상속을 못 할 거고 얘는 상속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불멸하는 흰색 숫자들은 계속 유전되는 거지. 불멸하는 흰색 숫자들을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유전자는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냥 발현되는 특징이 조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이 흰색 숫자들을 묶어가지고 종이라고 부르겠다고. 비슷한 형질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서 종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종의 단어 뜻 자체를 모르는 고등학생은 아마 없을 테니까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윈의 이론에서, 개체 중심의 이론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가지고 온단 말이지. 그럼 경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은 번식을 덜하게 하고 내 개체는 번식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 내 유전자의 불멸을 위해서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사회적인 동물은 대체 왜 존재하냐는 거야. 개미나 일벌이나 얘네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본인의 상속의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본인의 상속의 기회를 포기하고 누구한테 몰빵시켜버려요? 사촌간에다 몰빵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왕벌한테 몰빵시켜버리는 거지. 나는 그냥 여왕벌이 계속 번식을 할 수 있게끔 먹이를 계속 제공을 해주던가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고 누가 그냥 번식에 특화되어 있는 여왕 개체만 번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인데 인간의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인간의 방식인 거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방식인 거고 비슷하기는 한데 뭐 여왕개미, 여왕벌이라고 할게요. 벌. 여왕벌이 수컷과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뭐 산란비행인가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원래 자기의 군집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이제 벌집을 만들러 가거든. 그럼 초창기에 수정된 상태로 떠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를 낳아? 바로 자기 뒷세대를 낳아. 바로 뒷세대들을 낳는다고. 일벌들을 낳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에게 봉사해? 여왕벌에게 계속 봉사한다고. 그러면 네, 얘네들은 번식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최초에 이 여왕벌은 한 번 수정된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컷의 한 번의 DNA를 계속 가지고서 뭐를 계속 퍼뜨려? 자손을 계속 퍼뜨려요. 이렇게 퍼뜨려. 근데 얘가 이제 늙으면 그러니까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누가 쟤를 죽여? 일벌들이 죽여. 일벌들이 갈아치워. 자기 엄마를 갈아치워.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얘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네 하면은 자식들 중에 누가 나오게 돼? 2대 여왕벌이 생겨요. 뭐 얘네들이 있다가 2대 여왕이 생겨요. 근데 얘네들도 다 죽겠지.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얘한테 봉사하면서 얘만 이렇게 계속 간다고. 사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누구한테 몰빵시키겠다? 나의 일란성 쌍둥이가 번식을 하게 몰빵시키겠다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사실상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차이가 거진 없습니다. 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수정한 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관계다.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도 죽겠지. 그러면 2대 여왕개미가 계속 뭐를 생성하는데 계속 여기 밑에 2대 2를 생성한다고요. 얘랑 유전자적 차이성이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 나의 일란성 쌍둥이가 낳은 조카나 내 새끼나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타적인 동물의 섭리예요. 그러면 군집이 너무 커질 수도 있잖아. 뭐 해당 연도가 너무 따뜻해서. 그러면은 1대 2대 여왕이 이제 탄생하면은 여기 2대 여왕 여러 마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얘네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결국에는 누구 유전자가 계속 퍼지는 거야? 내 쌍둥이 유전자가 계속 퍼진다고. 이런 식으로 군집을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 유전자들이 이 세상에 남게 된다 라는 방식이 이게 꿀벌, 일벌들의 방식이에요. 벌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아니 내가 재미없으니까 뭐 알려줄게. 그러면은 여왕개미랑 일개미는 뭘로 결정되게? 알 단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R은 다 똑같아. 그럼 뭐가 결정한대? 혹시 로얄 젤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일반 먹이를 먹이면은 일개미가 되고요. 로얄 젤리 먹이면 여왕개미 돼요. 그럼 누구한테 먹일지 누가 선택해? 일개미가 선택한다. 선생님, 성별이 궁금해요. 쟤네 전부 암컷입니다. 전부 암컷이에요. 수컷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뭐만 축내요? 밥만 축내요. 그래서 필요한 양의 수컷만 생산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죽여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거지. 야, 너 생산성 만들 수 있어? 넌 생산성을 만들 수 없어. 집단 내에서 생산성을 담당하는 건 모계예요. 엄마들이 생산성을 담당하는 아빠들은 사실 돈 벌어오면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돈만 잘 벌어오면 돼요. 먹이나 잘 갖추고 오면 뭐 군대 나가시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 대표적인 벌의 예시예요. 그리고 벌과 개미는 거의 같은 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거의 같은 섭리를 가지고 삽니다.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요. 넘어가서요. 그러나 다윈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었는데 사회성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자기희생,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벌이 자신의 번식을 포기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대체 왜 일어날까는 이해할 수가 없어. 뭐 단위로 생각하면? 개체 단위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유전자 단위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된다라는 게 뒤에 해밀턴부터 나오죠. 그래서 자기희생 또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이었다. 자연 선택을 철저하게 뭐를 중심으로 보고자 했어? 다윈은 개체 중심으로 보고자 했어. 이때 당시 유전자라는 게 뭔지도 잘 밝혀지지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를 중심으로 보고자 했던 다윈은 이러한 행동을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데 당연히 곤란을 겪었겠지. 다윈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 선택의 조건 중에 몇 번째,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경쟁의 조건이 있었잖아. 얘는 경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타적인 행위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윈은 이거를 절대 풀지 못했어.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번식에 유리하도록 진화한다는 개체 중심의 자연 선택 이론이니까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고 내가 저번 시간에 물어봤잖아. 뭐라고? 자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개체 중심으로는 당연히 옳은 행위야. 그런데 일개미나 일벌처럼 자신의 번식을 스스로 억제하고 여왕에게 평생 봉사하는 일련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이해됐죠?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은 영국의 생물학자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해밀턴이든 해피밀이든 알 바 아닙니다. 뭐라 하는지 다 보세요. 그는 개체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사실상 뭐에 불과하다?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야? 개체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야? 유전자가 이기적인 얘기라는 거야? 유전자가 이기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기적인 행동의 주체는 유전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번식이란 결국 복제자가 자신의 복사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자, 복제자 1세대 개체가 뭐를 만드는 거야? 2세대 개체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번식이라는 건.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물로서 생물학적으로 복제자는 바로 유전자다. 여기에서 복제자는 이제 유전자인 거야. 그러면 1세대 개체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자는 거야? 다윈은 이렇게 봤었고 해밀턴은 유전자다. 그냥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유전자들은 서로 연결돼서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자, 님들 세포에 뭐 다 써져 있어요? DNA 써져 있잖아요. DNA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DNA가 써져 있는 세포의 응집체가 뭔데? 느그 아니야? 개체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개체를 통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님들 다 뭐란 얘기야? 님들 다 라따뚜이란 얘기야. 그 쥐가 사실은 너네들을 데리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서 움직이게 하면서 니네들을 경쟁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퍼뜨리기 위한 니네들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 그냥 개체는 뭐라고? 그냥 유전자 껍데기야. 유전자 전달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경쟁하는데? 자, 유전자에 생각보다 많은 게 써져 있어. 님들의 외모, 키 막 10cm, 20cm 이 정도는 유전자에 다 써져 있어요. 뭐 환경에 따라서 5cm 가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 유전자에 어느 정도 적혀 있다고요. 외모. 근데 뭐 미의 기준은 각 세대에 따라 다르니까. 또 뭐 써져 있게? 성격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유전자에 써져 있어. 결국에 가끔 너야 아직은 그럴 텐데 나 이제 한 30 됐잖아.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래. 아빠의 말투를 내가 사용하고 있거든. 그거를 본인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많았어서. 그럴 때가 있고요. 성격 써져 있지. 그러면 결국에 성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니네 정신병 경련까지 이어진다. 태중에서 부모님이 우울증을 겪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본인한테도 전해줘요. 나 엄마 닮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지금 강사하면서 내가 되게 이처럼 보이겠지만 나 되게 소심한 사람이야. 낯가리고 진짜 낯가려. 아이가 엄마 닮아서 아이야. 아빠는 쌉이인데 엄마 닮은 거지. 성격 써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다 써져 있는데 세대에 따라서 뭐가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AC, GU인가? 그 네 가지가 이제 유전자 사슬로 이렇게 이중산 나성구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 거기에 뭐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에 따라서 유전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개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개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님들은 맞짱을 뜨게 된다고요. 그러면 유전자가 뭐를 만들어? 님들의 외모를 결국 유전자가 결정해요. 그거에 따라서 정우성 같은 사람이나 차은우 같은 사람은 본인의 우등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잘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복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고 따야 뭐 해봤자 뭐 애 낳을 수나 있겠어. 일단 돈이 없고요. 환경 조건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기 힘든 이유가 뭔데? 자연 선택을 못 받는다니까. 돈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 유전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생물 개체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쉽게 그리면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는 건 다 아시죠? 용범이라는 건 이제 개체 이름을 용범이라고 지어놓은 거지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용범이가 아니야. 용범이에 뭐가 중요한 건데 DNA 영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용범이의 DNA가 찐이고 용범이는 그냥 용범이 DNA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기분 나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그냥 용범으로서 대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DNA는 용범이의 형질 좀 저급하게 왁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잘생기게 만드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라고? 용범이한테도 도움이라고. 그래서 성적 매력을 높이고 신진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 성적 매력을 높이는 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대한 담백하게 할게요.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존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마른 선생님 없나? 빼빼 마른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마른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살집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뭐에 따라서 결국에 유전자에 그것도 써져 있거든. 살이 잘 찌는 유전자와 살이 잘 찌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데 어디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계통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추운 데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를 많이 받은 북방계 민족의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살이 잘 찔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 추울 때는 먹을 게 부족하게 되거든. 먹을 게 부족하면 뭐를 높여야 돼? 몸의 저장성을 높여야 돼. 너희가 먹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고효율의 에너지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탄단지 중에 가장 고효율의 에너지가 뭐냐? 지방이야. 그러니까 지방 축적을 잘하는 애가 북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고위도 지방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위도 지방에서는 뚱뚱한 사람은 더위에 취약해. 그러니까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존할 때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살이 덜 찌는 남방계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 마를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건 그냥 환경에 따라서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신진대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냐? 낮춰야 되겠냐? 일단 뭐 살아 있어야지 뭘 번식을 하든가 나발이든가 할 거 아니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 놈의 번식이야. 그런 상황에서 번식을 일부러 안 한다고요. 왜? 내가 내 유전자 사는 게 나아. 내 복사체를 만들면은 내가 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둘이 살아남는 것보다 혼자 살아남는 게 쉬워. 차라리 내가 오래 사는 게 DNA 입장에선 나아. 그래서 살기가 힘든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고통스러운 경쟁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요. 어디 나라라고 얘기 안 했다. 누구 나라 아니냐 근데? 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 유전자보다 복제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번식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생존에 오래 살 수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번식의 기회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는 운반자의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깊이 관여해서 영향을 줘. 자, 이 방향 돼지 유전자가 누구한테 영향을 줘? 유전자가 용범이라는 개체의 형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개체에 영향을 주고 개체가 결국에 번식을 하거나 또는 뭐 사실 생존을 오래 한다라는 얘기도 이거 그냥 번식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이런 방식을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개체 그러면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잖아요. 유전자와 개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자, 내가 자살해버리면 내 유전자도 제가 뭐 참 그냥 제 얘기예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저 외동이거든요. 아버지도 외동이에요. 제가 자살하면요 유전자는 끝이에요. 자, 유전자 입장에선 나를 살리는 게 좋을까? 죽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든 살려야 돼. 어떻게든 나를 살려야 돼. 근데 뭐 사회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지. 유전자는 뭐만 하는 거야?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 뿐이지 환경 자체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지.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야, 물리적으로 유전자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인정? 외모? 인정? 다음 생물학적 좀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오래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회적 환경은 뭐 얘기하는 거게? 말을 그냥 조금 바꿔놓은 거야. 너희의 뭐까지 선택한다고? 유전자가? 성격까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되게 나같이 되게 모난 사람이 있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사회적인 환경을 살아가는 동물일수록 유한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가 그러한데 저기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기부터 현대까지 남성의 유전자를 바라봤을 때 폭력적인 유전자가 많이 감소했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었다고요. 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어떤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져요.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렇다고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거는 그냥 설이에요. 가설이 그러한데 동양 남자들 얼굴이 서양 남자들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 맞아? 동안 케이스야. 동양 애들. 서양 애들이 동양 남자애들 봤을 때 나이 짐작을 못해. 서양 애들의 유전적인 형질은 왜 더 늙게 됐나? 동양 애들이 왜 더 젊어졌나를 말해야지. 동양 애들이 왜 더 젊게 보일까? 유아퇴행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첫 번째,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다. 번식 기회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상애들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동양은 어떤 집단이었는데? 자,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농경문화 집단이 훨씬 많아. 농경문화 집단일수록 젊게 생겨 사람들이. 유목민족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이 강해야 삽니다. 그래서 얼굴이 각지고 그런 성격이 많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한 가설이지. 잘못 얘기했다니 이거 무생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등한 아리아인 유전자를 이거 하면은 그가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개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럼 개체는 유전자에 영향을 못 미칠까? 자, 나 연애 안 해. 나 연애 안 할 거야. 씨. 나 애 안 낳아. 씨. 유전자 죽었네 이제. 내 대에서 끊었네. 개체도 뭐에 영향을 줘?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는 그러면 유전자에 영향을 줄까? 줘. 선택 못 받는 유전자는 도태돼. 선택 못 받는 개체는 번식의 기회가 없어. 번식의 기회가 없으면 고로 유전자는 기회를 잃어. 그래서 서로 잘 해줘야 돼요, 유전자한테.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깊이 관여해서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 가는데 결국에 복제 기회는 누가 주는 건데? 이거 환경이 줘요.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얘기했었다. 논지 안 바뀌었어. 누가 선택한다? 자연 선택 이론이었어. 자연이 선택한다 했어. 자연이 곧 환경이잖아. 내가 살아가는 네이처가 곧 나의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유전자를 다양한 생존 전략의 중심에 놓는 설명은 자연 선택이 근본적으로 개체가 아닌 누구한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 처음에 다윈은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 자, 자연이 선택을 할 거야. 뭐를 선택한다까지였어? 다윈은 개체를 선택한다까지였어. 근데 해밀턴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보는 진화론 같은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개체가 결국에 누구한테도 영향을 줘? 선택받은 개체의 영소성과 번식 기회가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나 자살 안 해. 애 안 낳아. 이렇게 나 자살해. 뭐 이러면 또 우울증도 유전적 그게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울증은 20대 초중반에 심하게 알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시기에 우리 엄마도 그때 우울증을 겪었어요. 할머니도 겪었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이야 어차피 감기처럼 다 지나가는 거라서 우울증은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우울하시거나 하시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약 잘 나옵니다. 약이 되게 좋아요. 잠 안 오시면 약 줘요. 전 매달 가서 그래 처방 가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알코올 의존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알코올이 없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근데 매일 술을 마시면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별일 없으면은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어요.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은 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원칙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살기 싫어지잖아. 재밌게 하자고요.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뭐 리처드 도킨스고 나발이고 관심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리처드 도킨스가 썼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 얘기예요. 뭐 들어본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고. 재밌습니다 그 책. 그리고 혹시 뭐 리처드 도킨스가 되게 이렇게 보니까 옛날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은 걸로 알거든. 그래서 되게 최근 연구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개체를 생존 기계 사실상 뭐로 바라보는 거야? 개체를 껍데기로 보는 거야. 그냥 뭐 하는 거야? 번식 기계라는 얘기입니다.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그러면은 불멸은 유전자가 불멸하는 거야. 내 아빠가 나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 내 엄마가 나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패하셨죠?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난 형제가 없단 말이지. 하나라도 더 낳으셨어야지. 자, 그렇다고 자연 선택 과정에서 개체의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 유전자도 결국에는 뭐를 해줘야 돼? 개체가 번식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복사체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의 운명도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는 거야? 개체의 운명과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그냥 개체 탈락해버려. 아, 나 자살할래 하고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 의사였던 크로닌 뭐 상관없습니다. 자연 선택이 유전자에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표현형적 변이, 즉 개체의 형질에 먼저 작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유전자에까지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자연형적 변이, 표현형적 변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표현형적 변이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갑자기 내 DNA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내가 따뜻해진 날씨에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빨리 쉬우니까요. 즉 개체의 형질에 먼저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유전자에까지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전자들은 그들의 표현형적 효과의 선택 가치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전달될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불편하니까 좀 바꾸자. 개체의 영향을 개체의 형질의 영향을 준 정도로 바꾸자. 유전자가 형질에 영향을 준다. 요 얘기 있네. 영향을 줌으로써 그러면 형질이 누구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결정이 되겠니? 자연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결정이 되겠지? 가치가 높은 형질일수록 선택을 많이 받을 거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형질이면 선택을 못 받는다고요. 계속했던 말 또 하죠. 넘어가서 다음 세대에 전달될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개체 선택이 가장 강력한 진화적 요인이라는 하나라는 점은 무시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유전자나 개체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뭐가 통째로 멸종해버릴 수도 있어요.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뒤에 나올 텐데 페름기 대멸종은 생물종의 거의 90%라고 나와요. 90%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때 싹 없어지고 살아남은 10%가 결국에 다시 뭐 했다고? 이렇게 뿌렸는데 얘네들은 다 탈락했어. 얘가 근데 10%가 남아가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뿌렸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당연히 분화 이렇게 쭉 분화됐다고요. 그러면서 뭐 인간도 나왔을 거고 설치류도 나왔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명하시다 보면은 이거 쭉 돼 있는 거 볼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인간 쪽으로 좀 빠지면은 뭐 호모사피엔스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저쪽으로 빠지면 보노보나 보노보 침팬지 뭐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위에서 빠졌으면 이제 영장류 쪽에서 빠진 거고 그 위로 계속 타고 가면은 님들 전부 다 쥐새끼였습니다. 다 설치류였어요. 그러면
더 근본으로 가면은 뭔데? 아메바에서 온 거야. 바다에 있는 단세포 동물에서 온 거잖아. 나중에 가면 뭐 원핵세포의 뭐 DNA가 미토콘드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합니다. 뭐 그래서 페른기 말에는 종의 90%가 없어졌으며 그런데 캄브리아기에는 주요 동물군이 한 번에 확 출현했던 때도 있어요. 이때는 되게 생물체가 살기에 적합한 지구 환경이었을 것이고 페른기는 생물체 자체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러면 종이 뭐였다고 까먹지 마. 이게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집단 범위에서도 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행성 충돌과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어떤 종은 멸종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상기후라면서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믿고 자시고는 본인의 뭐 판단에 맡기실 텐데 뭐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도 인간은 못 살겠지만 다른 동물은 살아남는 동물도 있을 거예요. 연래성이 강한 동물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 뭐 바퀴벌레나 뭐 이런 애들 살겠지? 그럼 뭐 지네들끼리 살다가 걔네들도 이제 종분화를 하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종분화를 하겠지? 그럼 뭐 바퀴벌레 인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지구 환경이 막 위험해서 지구가 멸망해요라고 하는데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간이 멸망할 뿐이에요. 꼭 인간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도 없지. 그래서 어떤 종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급속한 종분화를 하기도 한대요. 그냥 뭐 페른기, 성캄브리아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개체 수준이 아닌 종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집단 수준에서도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처럼 진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볼 때 다윈의 시작된 진화 생물학은 아직도 설명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고 애매모호하게 끝낸 이유는 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자, 문제 안 풀었죠? 괜히 끌 뻔했네. 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생존을 둘러싼 개체 간의 경쟁이 항상 존재한다. 맞나요? 네, 문제 없죠? 해밀턴은 이타적인 행동을 유전자의 이기적인 작용으로 보았다. 결국에는 본인이 불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개체의 변이된 형질 중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도태됐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기록을 통해서 종수준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 양상을 추리할 수 있다. 페른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 어디 갔노? 한 집단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종의 상이한 형질은 유리한 놈이 집단 내에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 넘어갑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기억은 개체고요. 니은은 유전자예요. 헷갈리니까 써놓고 합시다. 자, 개체의 형질이 적응적 형질, 적응하는 형질이 강화되면 유전자는 복제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겠지. 개체의 희생적 행동이 유전자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 개체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의 강화 실패하면 유전자도 잣된다. 자, 유전자에 담긴 정보는 개체에 표현된 형질과 끝났네요. 유전자는 자신의 영속성, 영원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개체 형질에 영향을 주죠. 자, 넘어가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근데 가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종 수준의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수준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 지질학적 격변으로 한 종이 구성된 두 개의 집단이 갑자기 격리돼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처음에는 섞일 수 있었다가 얘들아 이종 간에는 교배가 안 된다. 이종 교배가 안 된다. 그래서 두 집단 사이의 유연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건 지금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이건 종에 대해 종이 분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안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로 생태 조건이 갑자기 바뀐 경우에 온도나 먹이 변화에 덜 민감한 생물종이 민감한 생물종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종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 전체가 선택받고 종 전체가 멸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바로 찾을 수 있죠. 다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와? 고차원적인 문화활동이 왜 튀어나와? 뭐 문학을 쓰면은 좋은 종이고 뭐 문학을 못 쓰면 나쁜 종인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암컷의 배우자 선택은 수컷의 외양과 행동의 화려함에 의존하는데 형질은 천적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렇지만 수컷은 그냥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작 얘기하는 거예요. 공작. 이건 지금 종 수준이에요? 개체 수준이에요? 이 개체 수준인데요. 수컷, 암컷 얘기 나왔으면 이거 개체 얘기하는 거예요. 종 단위가 아니라 지금 이 개체 단위고요. 어떤 호수에서 살던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생물의 개체 수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갑자기 크게 줄어버리자, 그러니까 포식자가 주니까 뭐가 많아졌대? 뭐 도망 안 쳐도 되는 애들이 늘어났대. 뭐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종 수준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랑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얘기하는 거야? 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버러지 부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남부 플로리다에선 톱착 식물인 그냥 톱착 식물을 처먹는 버러지의 부리는 A와 같았대요. 부리 길어요, 짧아요, 그냥? 기네요. B에 비해서 A가 부리가 기네요. 뭐 먹는 애들이 부리가 길다고? 무환자는 부리가 길고 모감 주나무 열매를 섭식하는 무환자나무 벌레의 부리는 B와 같았대. 한편 모감주나무에 도입 전에 채집한 무환자나무의 뿌리 표본을 보니까 뭐 A와 매우 유사했대요. 자, 얘는 뭐 먹는 놈이라고? B는? 모감주 나무 처먹는 종과 무환자 나무 처먹는 종인데 맞지? 둘 다 같은 벌레 종이네. 근데 뭐가 바뀌니까 얘네들 부리 길이가 바뀌었어? 섭식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야. 섭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 거야? 부리가 긴 개체들은 그대로 같고 부리가 짧은 개체들은 새로 분화된 거지. 섭식하는 식물에 따라서 종이 분화된 거네. 종분화 얘기네요. 자, 무환자나무 벌레 길이는 유전하는 형질로 볼 수 있다. 뭐 안 들어온 오감주 나무를 도입하기 전에 있었던 애들은 계속 남부 플로리다 토착종을 섭식하는 벌레들이랑 계속 비슷하게 같다라는 얘기니까 유전하는 형질이겠죠. 상식적으로 부리 길이는 당연히 유전하겠지. 먹이 환경의 변화는 무환자나무 벌레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섭식 환경이 바뀌니까 진화됐네요. 종이 분화됐네요. 변화했네요. 변이가 축적됐네요. 중부 플로리다에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 선택은 무한자나무의 벌레와 환경의 적합성을 증가시켰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왜? 선택받은 놈만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선택 못 받으면 애초에 죽어요. 그래서 적합성,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라고 바꾸면 되지. 섭식 환경과 무한자나무의 적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요. 두 집단 사이의 부리 길이 차이는 얘들아 변이가 갑자기 툭 해서 끝나? 변이가 됐는데 유리하면 살고 그 형질이 계속 유전돼야 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박물관에 있는 부리 길이의 분포가 A와 유사한 것은 당시의 표현형적 현질의 선택 가치가 당시에 낮았으면 없어졌을걸? 자, 여기까지 해서 생물 1이었고요. 자, 생과 2